1910년 8월 29일 조선 왕조 500년과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지도에서 사라진 날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국치일로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한국인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주 뼈아픈 날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병합조약 발표에는 굉장히 기묘한 그리고 종종 우리가 간과하는 디테일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 어떤 디테일이죠? 사실 이 조약은요, 발표되기 일주일 전인 8월 22일에 이미 비밀리에 체결되었습니다. 아, 22일이요? 일주일이나 먼저네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이 끝났다는 그 거대한 사실을 일본은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아주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던 겁니다. 그 부분이 참 많은 걸 시사하죠. 일본 제국주의 수뇌부의 당시 심리 상태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는 바로 이 기이한 일주일의 미스테리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흔히 일제가 압도적인 무력으로 한반도를 단숨에 집어삼켰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총칼로 협박해서 한 번에 끝냈다고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1876 강화도 조약 이후에 3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강점 시나리오를 따놓고도 말이죠. 정작 도장을 딱 찍고 난 뒤에는 일주일 동안이나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황현의 절명시 자결이나 그 박승한의 자결 같은 극단적인 항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저항이 민중 전체 무장봉기로 번질까 봐 일본은 정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는 우위를 점했을지 몰라도 한민족에 가진 분노의 폭발력 같은 건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일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네요. 네, 그 폭발력, 즉 서사에 대한 통제권은 자신들에게 없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우와, 이거 진짜 흥미롭네요.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점령군이 오히려 피지배층을 벌벌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제가 시작부터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통치 방식은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기로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아, 왜 그토록 극단적인 무단 통치를, 그러니까 군인인 헌병에게 일반 경찰 업무까지 맡기는 기형적인 시스템을 선택했는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일상적인 통제망을 그물처럼 촘촘하게 짤 수밖에 없었던 거죠. 1910년대 헌병경찰 제도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경찰 숫자를 막 늘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핵심은 헌병들에게 쥐어준 직결처분권에 있었습니다. 직결처분권이라면 재판 없이 그냥 현장에서 처벌하는 건가요? 맞아요. 정식 재판이라는 근대적 사법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겁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한국인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바로 태형을 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고난이었죠. 세상에, 길거리에서 바로 매질을 한다고요? 네, 기록을 보면 1912년부터 8년 동안 무려 4만 7천여 명이 태형을 당했습니다. 4만 7천 명이요? 와, 그럼 이건 매일 16명이 합법적으로 매질을 당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는 국가 전체가 거대한 교도소로 변했고 총을 든 헌병이 교도관, 이자 판사 역할까지 겸하는 최악의 감시사회였음을 의미합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마치 거대한 교도소 시스템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섬뜩했던 건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섬뜩하셨나요? 일제가 법과 행동이라는 시스템을 아주 교묘하게 무기화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토지조사 사업인데 1910년대에 전국 농지의 40%를 뺏겼다고 하잖아요. 네, 엄청난 규모의 토지가 총독부로 넘어갔죠. 대체 어떻게 그 넓은 땅을 총칼도 없이 서류만으로 강탈할 수 있었던 건지 그게 진짜 미스터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관료제가 가진 속력성입니다. 일제는 이른바 신고주의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신고주의요? 알아서 신고하라는 건가요? 네, 정해진 아주 짧은 기한 내에 굉장히 복잡한 서식에 맞춰서 그것도 관공서에 직접 걸어와서 토지 소유권을 신고하라는 거였죠. 아니, 당시 조선은 대다수가 문맹인 누업사회였잖아요. 대대로 그냥 땅을 일궈온 농민들한테 근대적인 등기서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모르는 농민들의 땅, 그리고 왕실이나 문중 소유의 땅들이 모조리 미신고 토지로 간주되어 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다 조선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군요. 네, 합법을 가장한 완벽한 강탈이었죠. 와, 그러니까 총을 들이대고 땅 내놔 이게 아니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이 복잡한 일본어 서식을 3부 제출하지 않으면 당신 땅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런 식의 행정적 풍력이었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농사짓던 자작농들이 하루아침에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심지어 60만 명이 만주나 연해주로 쫓겨나야 했던 비극도 다 이 교묘한 서류 작업 때문이었잖아요. 네, 삶의 터전이 문자 그대로 서류 한 장에 날아간 겁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것이 통제당하고 경제적 기반까지 박탈당하는 극단적인 억압 속에서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방대한 기록에 가장 경이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요? 한국어와 역사 교육을 금지시켰어요. 한국인을 그저 말 잘 듣는 노동력으로 만들려고 했죠. 오민화 정책을 펼친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인들은 야학과 사립학교를 통해서 배움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깨어나갔습니다. 와, 억누를수록 오히려 배우려고 했었군요. 네, 무력으로 당장 이길 수 없다면 머리라도 깨워야 한다는 본능적인 연대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 9년간 짓눌린 에너지가 마침내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19년 3.1운동이군요. 네, 200만 명이 참여하고 전국 211개 지역에서 들불처럼 번진 거대한 만세운동이었죠. 그런데 저는 3.1운동의 메커니즘을 볼 때마다 진짜 놀라운 게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게다가 일제의 그 촘촘한 헌병 경찰망이 살아있었는데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대체 어떻게 작동한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종교 조직과 학생 네트워크의 결합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아, 종교와 학생들의 연대요? 네, 천도교나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가 자금과 지방 인쇄망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발로 뛰면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아주 치밀한 점조직 형태를 갖췄습니다. 장날을 기점으로 만세 시위가 벌어지면 그 소문이 다른 지역 장터로 막 퍼져나가는 그런 릴레이 방식이었죠. 맞습니다. 물론 일제는 무자비한 학살로 대응했어요. 화성 제암리에서는 주민 23명을 교회에 가두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죠. 당시 스코필드 선교사가 이 찬상을 폭로하면서 일본의 야만성이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희생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그 피해 대가로 얻어낸 결과가 단순한 시위의 기록 이상이잖아요. 네,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최초의 민주공화제로 도약한 거죠. 진짜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런 거적적인 저항을 겪고 나니까 일제도 억압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겠죠. 맞아요. 무력 통치의 한계를 깨달은 일제는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그렇게 1920년대에 이른바 문화 통치가 등장하죠. 네, 문화 통치.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억압이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만 교묘해진 거더라고요. 마치 현대의 악랄한 심리전, 약간 가스라이팅의 초기 버전 같아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무단 통치가 물리적 타격이었다면 문화 통치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민족 분열 공작이었거든요. 부드러운 가면을 쓴 거네요. 표면적으로는 헌병을 일반 보통 경찰로 바꾸고 신문 발행도 허용하면서 숨통을 틔워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치안 유지 비용, 즉 경찰 수는 무려 3배나 늘어났어요. 3배요. 와, 겉으로만 헌병 명찰을 뗀 거네요. 더 악랄한 건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입니다.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인물은 사상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격리해버렸죠. 조선인이 조선인을 감시하게 만드는 식민지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무서운 심지전이었습니다. 경제 분야 통계를 보면 이 기만적인 속임수가 정말 극에 달합니다.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 언뜻 들으면 쌀 생산량을 늘려준다는 농업진흥정책 같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그렇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숫자를 뜯어보면 한반도의 쌀 생산량 자체는 늘었는데 정작 1920년에 1인당 0.63석이던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1932년에는 0.40석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네, 생산 목표치 달성에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일본으로 보내는 수탈량은 처음 계획대로 무조건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와, 쌀은 늘었는데 우리 밥그릇은 텅 빈 거네요. 그럼 부족한 식량은 어떻게 했나요? 만주에서 수입한 값싼 잡곡으로 연명해야 했죠. 조선 농민들은 질 좋은 쌀을 구경도 못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거 완전 회사에서 복지를 늘려준다고 선언해놓고 실제로는 내 도시락까지 빼앗아가는 악덕 기업의 구조조정 같네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내부가 기만적인 통치와 사상 통제로 조여올 때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독립운동의 지형도 다변화됩니다. 1920년대가 사상적으로 꽤 복잡한 시기였죠. 네, 물산장려운동이나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민족운동이 황금기를 맞으면서도 박헌영이나 김다냐 같은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들이 등장했거든요. 중요한 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독립이라는 절대적 목표 아래 때로는 신간회처럼 연대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항일투쟁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사상적 배경이 참 복잡하게 얽혀 있었네요. 그런데 내부에서 그런 문화적 저항이 벌어지고 있을 때 진짜 물리적인 전쟁은 만주벌판으로 이동하고 있었잖아요. 네,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은 이 시기의 핵심입니다.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장비도 빈약한 독립군이 어떻게 일본 정규군 1200 명을 사살할 수 있었던 건가요? 전술이 엄청났나 봐요. 험준한 산악지형을 활용한 매복과 기동전술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간도 지역 동포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정보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보복은 참혹했습니다. 간도참변 기록을 보면 최대 3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가옥 3,500채가 불탔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동족 간의 비극인 자유시 참변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무장 투쟁은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됩니다. 투쟁의 대가가 너무나 컸죠. 그래서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대규모 군대 운용이 어려워지니까 독립운동이 가장 정밀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제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 의열투쟁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제가 1923년 김상옥 의사의 종로시가전 기록을 보면서 진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혼자서 일본 경찰 1000여 명하고 3시간 동안이나 지붕을 넘나들며 사투를 벌였다는 거잖아요. 네, 고독한 늑대들의 치명적인 전투였죠. 16명을 사살하고 33세 나이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자결하셨습니다. 한편의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과장이라고 할 텐데 이게 실제 역사라니 정말 생생하고 긴장감 넘칩니다. 김상옥 의사의 투쟁이 전술의 극치라면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은 동아시아 지정학을 바꾼 사건입니다. 1932년 상하이 의거 말씀이시죠? 네, 장제스로부터 중국 100만 대군이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는 찬사를 끌어내며 임시정부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얻어낸 결정적인 계기였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24세, 33세. 지금이라면 갓 취업하거나 한창 꿈을 꿀 나이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폭탄과 맞바꾼 거잖아요. 그들의 희생 덕분에 독립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죠. 그런데 1937년 이후에 일제가 벌인 짓을 보면 이런 희생조차 묻혀버릴 뻔한 무서운 암흑기가 옵니다. 민족 말살 정책 말이죠. 전시체제로 돌입한 일본이 단순히 자원을 빼앗는 걸 넘어서 조선인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아예 지워버려고 한 극한의 정책이었습니다. 1939년 이후 창씨개명으로 80%에게 일본식 이름을 강요하고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우리말까지 뺏었잖아요. 네, 이름과 언어를 지운 뒤에는 육체적 착취가 이어졌습니다. 강제동원 규모만 780만 명에 달하고 20만 명의 여성이 위안부로 끌려가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죠. 780만 명이라니 강제동원 규모에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일본이 1945년 패전 직전에 명단과 위안소 기록을 대대적으로 불태웠거든요. 문서를 일부러 파기한 거군요. 네, 이건 단순한 문서 파기가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 인멸이자 자신들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법적 반증이죠.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 진상규명이 가로막혀 있는 거고요.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캄캄했던 35년의 끝에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그 빛, 광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나부끼고 엄청난 환희가 쏟아졌죠. 네, 35년 만에 되찾은 빛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기쁨 뒤에 남겨진 미완의 과제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었죠? 곧바로 이어진 국토의 분단,
그리고 1949년 반민특위의 해체로 좌절되어 버린 친일 청산 문제가 있죠. 아, 권력을 누리던 친일파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거군요. 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렇네요. 여러분, 오늘 이 35년의 기록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만세를 외친 학생, 폭탄을 던진 청년, 산속의 독립군, 그리고 묵묵히 견뎌낸 어머니들. 이건 단순히 영토를 뺏긴 슬픔이 아니라 절대 굴복하지 않은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네, 그 치열한 투쟁의 기록이죠. 당신이 매일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의 자유, 내 언어로 말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권리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영토와 언어마저 빼앗겼던 그 암흑의 시대에도 선조들은 끝끝내 민족의 정신과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토를 지켜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토요. 참 멋진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정보가 넘쳐나고 크고 작은 갈등으로 분열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까요? 아, 우리가 지켜야 할 지금 시대의 가치. 네, 식민지 35년이 우리에게 남긴 이 무거운 질문을 방송을 끄신 뒤에도 여러분의 일상으로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